여러분,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평온과 도덕이라는 가면 아래 깊숙이 묻어둔 비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시댁만큼은 예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의 두 번째 제삿날. 온 가족이 슬픔과 추모의 분위기에 잠겨있던 그날. 저는 미망인이 된 형님의 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혼란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저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형님과 제 남편의 부정한 관계를 현장에서 덮치고 싶은 마음에 그 피임약을 강력한 흥분제로 몰래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상보다만 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 형님의 방에서 처참한 비명이 울려 퍼졌고 신체 중요 부위가 부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남자는 놀랍게도 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찾던 악마가 가장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은은한 향냄새가 저희 시댁의 3층짜리 호화로운 집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형, 준서 아주버님의 두 번째 제삿날입니다. 2년 전 의문의 사고로 아주버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시간은 흘렀지만 슬픔은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단 위 영정 사진 속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고 온화한 아주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늙은 부모님과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창창한 미래를 모두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님, 최 여사님은 아침부터 제단 옆에서 눈물을 훔치셨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박 회장님은 장의자에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본래도 엄격한 얼굴이 더욱 고통으로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연신 담배를 피워 물며 텅 빈 허공을 응시한 채 자신만의 세상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형님, 미영 씨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서 아주버님의 아내인 미영 형님은 아름답고 상냥한 분이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지만 이내 굳건히 일어서서 아주버님을 대신해 시부모님을 모시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형님은 재혼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수절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효심과 정숙함에 친척들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형님을 가엾게 여기면서도 깊이 존경했습니다. 묵묵히 나무를 묻히는 형님의 깡마른 등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님, 이건 제가 할게요. 방에 올라가서 좀 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돌아보며 상냥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과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동서. 그 사람 제삿날인데 내 손으로 직접 다 준비하고 싶어서 그래. 남편 준호 씨도 분주하게 부엌을 오가며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형을 끔찍이 아끼는 동생이었습니다. 준서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은 형을 대신해 집안의 모든 중책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뿐만 아니라 특히 형님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형님이 슬퍼할까, 부족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며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나서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물 끓어요. 제가 들게요. 무거워요. 남편은 서둘러 형님 손에서 뜨거운 주전자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형수님은 그냥 앉아서 쉬세요. 저랑 서윤 씨가 다 할 수 있어요. 남편의 그런 다정함에 제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질 줄 아는 좋은 남편을 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전까지는 늘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손님들도 모두 돌아가자 집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형님이 피곤해 보여서 저는 방에 올라가 쉬라고 권했습니다. 방이 좀 어수선한데 제가 올라가서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말하자
형님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냐, 동서한테 미안하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저는 웃으며 2층에 있는 방, 아주버님과 형님의 신혼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님은 마지막 온기와 추억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모든 것을 생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개고 화장대를 닦으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대 머리맡 탁자에 있는 꽃병을 잡으려다 실수로 작은 양철 약 상자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숙여 흩어진 타이레놀 몇 알과 비타민C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모양의 약 한 줄을 주었습니다. 그 약을 집어드는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복용하는 28알짜리 경구 피임약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약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져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임약이라니 왜 미영 형님 방에 이런 것이 있는 걸까?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나 되었고 늘 정숙한 아내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이 약은 누구의 것이며 무슨 용도일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감히 상상해 본 적 없는 어두운 생각, 끔찍한 의심이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며 남은 평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남편 준호 씨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정말 순수한 가족 간의 정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남편이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던 날들. 하지만 우연히 형님 집 근처 카페에 그의 차가 세워져 있던 것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소곤거리다가 제가 나타나자 입을 다물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던 순간들도 생각났습니다. 특히 형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때때로 시동생이 형수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아주 이상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애틋함, 너그러움,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감춰진 소유욕 같은 것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미친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는 나를 사랑해. 그는 좋은 남편이고 모범적인 아빠야. 미영 형님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존경스럽고 현숙한 분이야.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어쩌면 이 약은 형님 친구가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생리불순이 와서 그걸 조절하려고 먹는 걸 수도 있어.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제 믿음과 제가 애써 갖고 온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심이란 한 번 싹 트면 잡초와 같아서 마음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상자 안에 다시 넣고 침대 머리맡 탁자에 올려놓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남은 정리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순수한 눈으로 이 가족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이 형수에게 보이는 관심을 쓰라린 마음 없이 볼 수 없다는 것을, 형수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고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거짓된 평화의 껍질을 깨부술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양철 상자는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단정히 놓여 있고 약도 그 안에 조용히 담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돌덩이가 던져진 것처럼
의심의 파문이 끊임없이 퍼져나가며 모든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모두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사 후에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슬픔을 어느 정도 털어내신 듯 남편에게 새로 핀 난초 화분을 자랑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미영 형님도 내려와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조금은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준호 씨, 그는 거기에 앉아 이따금 형님에게 떡 한 조각을 집어주며 기운 내서 더 먹으라고 챙기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너무 마르셨어요. 많이 드셔야죠. 하늘에 있는 형이 보면 마음 아파할 거예요. 어제 들었다면 마음이 참 따뜻해졌을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미망인이 된 형수를 챙기는 자상한 남편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귀에 거슬리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형님의 어깨를 다독이는 남편의 손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행동이었겠지만 지금 제 눈에는 의미심장한 스킨십으로 보였습니다. 고마워하는 형님의 미소 또한 더 이상 온화하게 보이지 않았고 마치 죄스러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근거 없는 질투심에 눈이 먼 걸까? 저는 헛된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제가 너무 과민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남편과 형님 모두 깜짝 놀라 돌아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 괜찮아졌어. 고마워, 동서. 형님이 약간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도 서둘러 손을 떼고 저를 향해 돌아섰지만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정리 다 했어? 피곤해 보이는데 먼저 방에 올라가서 쉬지 그래. 그는 저를 걱정했지만 왜 저는 그가 저를 쫓아내고 형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야. 이 근거 없는 의심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게 둘 순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 옆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며 그 피임약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씨에게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가 뒤에서 저를 안아왔습니다. 수많은 밤 동안 평온을 안겨주었던 익숙한 팔이었지만 오늘 밤은 숨 막히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 내내 이상해 보이던데.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저는 마른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오늘 아주버님 제사라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가 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방 안에 거짓말이 존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자 그것들은 순식간에 끔찍한 그림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반년 전쯤 준호 씨는 회사에서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다며 제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미영 형님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를 수리하는데 보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저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동생으로서 도와드려야지. 하지만 지금 저는 자문했습니다. 그게 정말 보너스였을까? 아니면 남편이 몰래 부부 공동 자금에서 빼내 애인에게 준 돈이었을까? 저는 준호 씨가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랍게던 밤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항상 서둘러 베란다로 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는 늘 공사 현장에 급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일,
이 시에 규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공사 현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정하게 달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제주도로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대해온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미영 형님이 갑자기 고열로 입원해서 혼자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척 실망했지만 이내 이기적인 저 자신을 탓했습니다. 형님이 아픈데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는 혼자 병원으로 형님을 찾아가 죽과 과일을 건넸습니다. 그때 형님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준호 씨는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왜 단순한 감기 몸살로 입원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가 나타나자 준호 씨는 깜짝 놀라 칼을 내려놓았고 형님은 부자연스럽게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을까요? 하나의 조각, 또 하나의 조각.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며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준호 씨의 관심, 미영 씨의 연약함.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그들의 연극 속에서 노란한 바보,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아내였고 제 남편은 등 뒤에서 다른 여자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숙하고 현명하다고 칭송하는 바로 그 여자를 말입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던가. 높은 연봉에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물러나 아이들을 돌보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미영 형님을 친자매 이상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이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인가? 바로 제 집에서 제 눈앞에서 벌어진 고통스러운 배신을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살며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준호 씨는 깊이 잠든 듯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고 역겨운 거짓됨만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살 수 없어. 매일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며 아무 일 없는 척할 수는 없어. 나는 증거가 필요해. 그들의 얼굴에 던져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말이야. 가면이 벗겨졌을 때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 거짓과 죄의 한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 질투와 배신감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온순한 아내를 상처 입은 짐승으로 바꾸어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의심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단 한순간도 편히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피임약의 이미지가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변명할 이유를 찾아주려 애썼지만 노력할수록 불합리함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수절하는 미망인이 왜 매일 피임약을 필요로 할까?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면 왜 다른 평범한 약들과 함께 양철 상자 속에 깊숙이 숨겨둬야 했을까? 모든 논리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고 싶지 않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방향을. 고뇌, 질투, 억울함은 마치 불길과 같았습니다. 밤새 은밀히 타오르다가 동이 틀 무렵 그것은 미친 결심으로 폭발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상이몽의 상태로 살 수 없었고 매일 의심하고 자책하며 살 수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했고 현장을 덮쳐 모든 거짓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계획,
벼랑 끝에 몰린 여자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몰래 만나고 그 약이 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 죄스러운 욕망 자체를 그들을 공격할 무기로 만들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이 숨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빗속으로 끌어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 씨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눈밑이 습하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혼란이 없었고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할 것이다. 그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가정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더 이상 단 하루도 이 기만 속에서 살 수 없었다. 저는 일찍 출근한다는 핑계를 대고 사실은 아무도 저를 모르는 다른 구에 있는 큰 약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 애썼습니다. 약국 카운터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웠지만 준호 씨의 배신과 미영 형님의 거짓된 미소를 떠올리자 용기가 솟았습니다. 저는 약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여성용 흥분제를 물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저를 의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약은 왜 찾으세요? 효과가 아주 강해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 알아요. 저는 더듬거리며 저 자신도 우스운 변명을 둘러댔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좀 문제가 있어서요. 관계를 좀 뜨겁게 만들고 싶어서요. 약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작은 약 상자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상자에는 선정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파란색 캡슐 형태고요. 한 알만 먹어도 몇 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돼요.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저는 서둘러 돈을 내고 약국에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약 상자를 손에 쥐자 뜨거운 석탄 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비열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상처는 저를 제 자신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정처 없이 운전하며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제게는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제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기회.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오늘 저녁 온 가족이 외가에 가기로 했는데 미영 형님이 몸이 안 좋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에 마무리할 일이 좀 남아서 형수님이랑 집에 있을게요. 심심하지 않게 당신들끼리 다녀와.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일 끝나면 제가 형수님 모시고 나중에 갈게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그들은 단둘만의 공간을 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공간을. 저는 준호 씨에게 외가에 가져갈 과일을 좀 준비해야 하니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질녘에 집에 도착하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이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미영 형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래층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 탁자를 힐끗 보았습니다. 양철 상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피임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준비해온 흥분제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는 서둘러 모든 것을 양철 상자에 다시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방에서 빠져나와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문을 닫았습니다. 제 방으로 달려가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손은 차갑고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조종당하는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윤아. 내면의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내 손으로 내 집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거야. 막연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계획이 틀렸다면, 만약 그 약이 정말 생리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끔찍한 약을 먹는 사람이 미영 형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수천 개의 만약이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어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식사 자리에서 준호 씨와 미영 형님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던 모습, 한밤중에 은밀한 통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의심스러운 우연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배신당한 아내, 한 여자의 직감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순간적인 나약함과 후회는 금세 차가운 결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 그들의 몰락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해. 저는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하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 안의 여자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날카로운 빛을 띠었고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준호 씨와 미영 형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준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 다 했어? 나도 방금 일 끝났는데. 내가 형수님 먼저 외가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와서 당신 데리러 갈까? 또다시 서투른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저 미영 형님과 단둘이 갈 핑계를 만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준비 다 됐으니까 같이 가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외출하는 건데 좋잖아요. 제 말에 준호 씨와 미영 형님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은밀한 저녁을 계획했고 제 존재가 그것을 망쳐버린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외가에서의 시간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친척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속에서 외톨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밤이 깊어지기를, 제 연극에 막이 내리기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도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이따금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왜 그래? 아직도 피곤해?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머리가 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와 거리를 두었고 그의 다정한 행동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불안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계속해서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말다툼보다 더 숨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영 형님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제 곧 약을 먹겠지. 준호 씨는 제게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숨을 한 번 내쉬고 우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도 일찍 쉬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방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제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준호 씨의 그림자가 미영 형님의 방으로 향하는 것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치욕스러운 순간을 녹화해 내일 아침 그의 얼굴에 던져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겁고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벽시계의 매초침 소리가 팽팽한 제 가슴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10시, 11시, 모든 것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틀렸던 걸까? 이 모든 것이 내 상상이었을까? 어쩌면 그 약이 제가 후회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바로 그때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비명, 한 남자의 고통과 공포에 찬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비명이 바로 제 형님, 미영 씨의 방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비명은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쾌락의 외침이 아닌 극심한 고통의 비명이었습니다. 너무나 날카롭고 처절해서 저는 깜짝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씹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 씨가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잠이 덜 깬 채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시에 시부모님 방문도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겁에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뛰쳐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셋은 미영 형님의 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신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아내 광경은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방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난장판이었습니다. 스탠드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고 화장대 의자도 뒤집혀 있었습니다. 미영 형님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잠옷 하나만 걸친 채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몸을 감싸 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침대, 바로 옆에는 한 남자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속옷 한 장만 입고 있었고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시아버님,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호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달려가 박 회장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세요? 왜 이러세요? 시어머님은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고 제가 달려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넘어졌을 겁니다. 저 역시 경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님이 한밤중에 형님 방에서, 그것도 거의 알몸 상태로 있다니, 대체 이 집에서 무슨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박 회장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랫도리를 감싸쥔 채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의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준호 씨가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박 회장님의 신음소리, 시어머님의 소리 없는 울음, 그리고 준호 씨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고 아무도 질문 하나 던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전히 유령처럼 침대 위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미영 형님 쪽은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아름답고 온화하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치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옷 단추 몇 개가 풀어져 속살이 언뜻 보였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꿔치기 한 그 흥분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아닌 시아버님에게 남편을 잡기 위해 제가 설치한 덫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동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박 회장님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서둘러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무 큰 충격으로 기절하셔서 어쩔 수 없이 미영 형님에게 맡기고 와야 했습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들것 위에서 신음하는 시아버님을 바라보는 준호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역겨움,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일으켰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기초 검사를 마친 후 나이 든 의사 한 분이 곤란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준호 씨와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좀 복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복부에 심각한 외상을 입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경이 골절되었습니다. 골절이요? 준호 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드문 부상이지만 보통 과격하거나 잘못된 자세의 성관계 중에 발생합니다. 즉시 수술을 진행해야 하지만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준호 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과격한 성관계, 그 두 단어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의 모든 의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진실은 그보다 몇 배는 더 역겹고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서 병원의 하얀 벽을 넉나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의 세상도 방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경이 골절되었습니다. 나이든 의사의 입에서 나온 그 세 단어는 전문적인 조심스러움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병원 복도에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뒤에 있는 차가운 벽에 손을 짚어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 세상, 존경할 만하고 도덕적인 시댁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던 제 작은 세상이 방금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수백 조각으로 폭발해 버려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공포와 혐오,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과격하거나 잘못된 자세의 성관계, 의사의 설명이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어젯밤 미영 형님의 방에 있던 남자는 바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미망인이 된 며느리를 향한 시아버지의 단순한 보살핌이 아니라 추악하고
죄스러운 근친상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꿔치기 한 그 흥분제는 제 계획대로 준호 씨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 회장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의 촉매제이자 기폭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우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는데 우연히 사나운 호랑이를 잡은 꼴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죽음 같은 침묵을 깨고 재촉했습니다. 수술이 빠를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후유증은 피하기 어렵겠지만요. 준호 씨는 그제야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간호사가 건네는 펜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비틀린 글씨는 그의 심정과 똑같이 처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질투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메스꺼울 정도의 혐오감과 막연한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대체 어떤 가정에서 그동안 살아온 것일까요?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겉모습 뒤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박 회장님의 수술은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와 준호 씨는 수술실 박대기 의자에 앉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사이의 거리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감히 그를 쳐다볼 수 없었고 그도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방금 드러난 적나라하고 치욕스러운 진실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그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충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존경해온 아버지가 죽은 형의 아내와 근친상간 관계였다니 저 역시 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일으켰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가 약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면 이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만의 희생자인 동시에 비극을 초래한 가해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해면체를 봉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는 위기를 넘겼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준호 씨는 넋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박 회장님은 수술 후 여전히 혼수 상태로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늙고 주름진 그의 얼굴을 보니 동정심은커녕 혐오감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존경심을 담아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시어머님과 미영 형님도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아마 정신을 차린 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준호 씨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은 달려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어떠니? 괜찮은 거니?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돌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위기 넘기셨어요. 제가 대신 나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 형님은 뒤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넋이 나가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준호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욕조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셔서요. 둘러대는 거짓말이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는 은폐를 선택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와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준호 씨를 보며 아연실색했습니다. 한순간 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함께 맞설 용기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쉬운 길, 덮어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그들 가족의 치욕적인 비밀을 아는 유일한 외부인,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을. 은폐의 연극이 체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박 회장님이 사고로 입원했다고 알렸지만 그저 넘어졌다고만 막연하게 말하고 실제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도 입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서윤아, 당신이 충격받은 거 알아. 그가 드물게 나눈 단둘의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셔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실 거야. 나를 봐서, 이 가정을 봐서라도 이 일은 밖에 말하지 말아줄 수 있을까?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그 눈빛에는 신뢰가 아닌 암묵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며느리,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들의 치욕적인 비밀을 쥔 외부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를 전염병 피하듯 피했습니다. 제가 안부를 물으려 하면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애정이 아니라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준호 씨는 멀어지고 냉담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저를 안아주지 않았고 다정한 안부의 말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집에 오면 침묵하거나 핸드폰만 쳐다보거나 밖으로 나갈 핑계를 찾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갑고 뚫을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과 거리감은 수천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영원히 외부인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역겹게 만든 사람은 바로 미영 형님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의 공황 상태가 지나자 그녀는 금세 가련하고 상냥한 겉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박 회장님의 병상을 지키며 친딸보다 더 정성껏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면 미망인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할 것이었습니다. 그 다정함 뒤에 병적인 근친상간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때때로 그날 밤의 일이 정말 제 악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와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피하며 깊은 죄책감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진짜 얼굴을 폭로할까봐 저는 마치 무언극 극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자신의 역할이 아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진실을 아는 유일한 관객이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고립감, 침묵, 그리고 숨 막히는 가식적인 분위기는 저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정신적으로 서서히 살해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침묵과 소외로 저를 제 집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거짓의 어둠에 완전히 잠식되기 전에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식과 숨 막히는 분위기로 가득 찬 무언극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남편 걱정만 하는 아내의 가면을, 준호 씨는 온 가족을 짊어지려 애쓰는 효심 깊은 아들이자 책임감 있는 남편의 가면을, 미영 형님은 비극에 우연히 휘말린 정숙하고 현숙한 며느리의 가면을, 그리고 저 또한 모든 것을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자의 침묵의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숨 쉴 때마다 거짓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가족 식사는 정신적인 고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의미한 이야기들만 나누었고 마치 제가 공기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대화를 시도하면 그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재빨리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준호 씨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아버지를 간호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우리 둘 다 아는 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제 눈 속의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도 저는 제 집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소외는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약처럼 제 영혼을 파괴했고 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덫을 놓은 것이 잘못이었을까? 이 가족의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고 침묵해야 했을까? 저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으며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이렇게 치욕스럽고 끔찍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저는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지혜는 제 대학 시절부터 유일한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사회 문제를 파헤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똑똑하고 날카로우며 놀라울 정도로 냉철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결코 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외부인이 냉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작은 카페에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제 초췌한 모습과 티한 눈을 보자마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서윤아, 너 무슨 일이야? 넋이 나간 사람 같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처럼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피임약부터 제 미친 계획, 그 밤의 비명과 병원에서의 끔찍한 진실까지. 저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아무런 비난 없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휴지를 건네며 제가 진정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위로가 아닌 기자의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서윤아, 내 말 잘 들어. 넌 잘못 없어. 네가 약을 바꿔치기 한 행동은 충동적이었고 실수였을지 몰라. 하지만 그게 이 비극의 원인은 아니야. 그건 단지 내 집에서 오랫동안 은밀히 타오르던 불더미에 불을 붙인 성냥에 불과해. 알겠어? 잘못한 건 그들이고 넌 단지 그 잘못을 우연히 폭로한 사람일 뿐이야. 지혜의 말은
죄책감으로 불타던 제 영혼을 식혀주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 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하필 시아버님인 걸까? 예순이 넘으셨고 미영 형님은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거지?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야, 서윤아.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 전체에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무슨 점? 준서 아주버님의 죽음. 지혜가 말하며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땠는데?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건설 현장 감리 기사였어요. 그날 외곽에 있는 공사 중인 현장을 점검하러 갔다가 높은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현장이 외진 곳이라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발견했대요. 지혜는 생각할 때에 버릇처럼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비계에서 떨어졌다라. 준서 씨처럼 경험 많은 건설 기사가 발을 헛디뎌 떨어질 정도로 부주의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 지혜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 단 한 번도 그 점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어 의심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것을 직업상의 불행한 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근친상간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준서 씨가 죽기 전일까? 후일까? 지혜의 질문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준서 씨가 죽은 후에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부터 존재했다면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도 몰라.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아주버님은 무척 슬퍼 보였어. 말이 줄었고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곤 했지. 그때는 그냥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슬퍼했다고? 아니면 무언가를 발견했던 걸까? 지혜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생각해봐. 만약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버지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조용히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을 찾아가 따질까?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사건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아주버님의 우울함, 박 회장님과 미영 형님의 죄스러운 관계, 그리고 의문투성이의 사고. 지혜야, 너 혹시 아주버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지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난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아. 단지 기자로서의 직업적 감각으로 가설을 세우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서윤아, 내 시댁이 그런 끔찍한 비밀을 몇 년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비밀을 숨기지 못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 지혜의 경고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의 혐오감과 두려움은 이제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의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륜의 비밀을 알게 되어 고립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살인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한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카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아주버님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올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의 경고는 제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 제 모든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며
그들의 완벽한 가면 속에 숨겨진 틈이나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박 회장님은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호 씨와 시어머님은 간호를 핑계로 여전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것이 박 회장님을 감시하고 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집은 갑자기 텅 비었고 저와 미영 형님만 남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어떤 말다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저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부엌으로 들어갔고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서둘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두 개의 그림자처럼 말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두려움 섞인 회피 뒤에 저를 향한 눈빛에 이따금 증오와 경계심이 서린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녀의 비밀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 여자가 겉모습처럼 단순하고 가련하지 않다는 제 믿음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저는 단서가 제 조사를 시작할 발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모든 일은 2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러다 옥상에 있는 낡은 창고를 정리하던 중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준서 아주버님은 살아계실 때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진 낡은 나무 상자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소중히 다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곤 했습니다.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부부의 첫 적금 통장까지.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그의 유품을 정리할 때 저는 그 상자를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영 형님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는 이사 중에 잃어버린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그때는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대답이 참 의심스러웠습니다. 강한 직감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 상자는 아직 이 집에 있고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어디에 있을까? 아주버님과 형님의 방. 저는 그곳에 있었고 청소도 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미영 형님이 다른 곳, 더 은밀한 곳에 숨겨뒀을 겁니다. 저는 몰래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형님이 시장에 가거나 병원에 가는 틈을 타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옷장 안, 침대 및 창고 안을 다 찾아봤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희망 없는 수색에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방 안에서 미영 형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말했지만 살짝 열린 창틈으로 몇 마디가 끊어지듯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잘 보관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네, 재단 위 장롱 꼭대기요. 거긴 제일 높고 신성한 곳이라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재단 위 장롱 꼭대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희 시댁의 재단은 자개로 만들어져 매우 높고 컸으며 거실 중앙에 장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장롱 꼭대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고 그녀가 말한 대로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감히 그곳에 올라가 뒤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완벽한 은닉 장소였습니다.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는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님과 준호 씨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미영 형님은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어 올해 외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대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단단히 잠그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높은 의자를 가져와 재단 옆에 바싹 붙였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롱 꼭대기를 더듬었습니다. 두꺼운 먼지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가락이 직사각형의 단단한 물체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의 낡은 나무 상자. 저는 서둘러 상자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뻑뻑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적금 통장도 연애 편지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가족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몇 장, 잡동사니 몇 개, 그리고 상자 구석에 박혀 있는 작은 검은색 USB 하나뿐이었습니다. USB라니 왜 아주버님은 유품 상자에 USB를 보관했을까? 이상한 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핸드폰 백업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클릭하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소록부터 사진, 메시지까지 아주버님의 예전 핸드폰 데이터 전체가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메시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수많은 대화 목록이 나타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습니다. 준서 아주버님과 미영 형님 사이의 대화. 제 침실은 갑자기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제 얼굴을 비추며 경악과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제 눈앞에는 준서 아주버님과 미영 형님 사이의 모든 메시지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 어둡고 깊은 비밀,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비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 스크롤을 올려 첫 메시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 사랑스러운 농담들, 밥은 먹었어? 오늘 일은 어땠어? 당신이랑 아기 보고 싶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읽었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이렇게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기 약 1년 전부터 그의 메시지 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즐겁고 열정적이지 않았고 대신 피곤함, 슬픔, 그리고 거리감 있는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랑 외출했어? 요즘 왜 이렇게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 어느 날 저녁 아주버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버님이 화분 사러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쓸데없는 질투는 마세요. 미영 형님은 약간 짜증 섞인 투로 답했습니다. 질투가 아니야. 그냥 이상해서 그래. 요즘 당신은 나보다 아버지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는 가장 사소한 것들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당신한테 새 원피스 사주신 거 봤어. 예쁘더라.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당신 사이즈까지 정확히 아시는 거지? 참 이상한 걸 물으시네요. 어머님이 알려주셨겠죠. 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집 비우셨잖아.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긴장감 넘쳤습니다. 미영 형님의 변명은 갈수록 어색해졌고 아주버님의 질문은 진실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솔직하게 말해줘. 그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심장이 그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형님이 임신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너무 큰 슬픔에 유산했습니다. 온 가족이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읽으니 또 다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준서 씨, 미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잖아요. 미영 형님은 몹시 화가 난 듯 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왜 요즘 나를 피하는 건데? 왜 내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건데? 그리고 왜 밖에서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는 건데? 그 후의 메시지들은 격렬한 말다툼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무언가 알아낸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추궁했고
미영 형님은 한결같이 부인하며 오히려 그를 병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으로 몰아갔습니다. 대화는 아주버님의 절망적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낼 거야, 미영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자신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저보다 만 배는 더 컸을 겁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 상대는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메시지들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보낸 글자들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의 말투는 더 이상 추궁이 아니었고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의 씁쓸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 이제 모든 걸 알았어, 미영아. 더 이상 부인하지 마. 당신과 아버지가 이 집 안에서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 무슨 헛소리예요. 증거 있어요. 미영 형님은 여전히 부인하려 애썼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증거, 곧 갖게 될 거야. 난 이 거짓 속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모든 것이 빗속으로 드러나야 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불행한 아주버님을 위해 그가 혼자 짊어져야 했던 고독과 고통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는 싸웠고 진실을 밝히려 애썼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마감시킨 운명적인 글자들을 향해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그의 사고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마지막 대화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준서 아주버님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 오후에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와 미영 형님의 대화가 아니라 아마 그가 방금 만들었을 단체 채팅방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미영 씨, 오늘 오후 5시 서쪽 신도시 폐건설 현장.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두 분이 오지 않으면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지만 무게감 있는 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준서 아주버님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외딴 장소를 대화 장소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중에 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준서 아주버님의 죽음은 결코 사고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운명적인 만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말다툼, 몸싸움, 아니면 완벽하게 조작된 살인사건.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의 모든 데이터를 제 컴퓨터에 복사한 후 USB를 안전한 곳에 잘 숨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끔찍한 가설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서 아주버님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 박 회장님은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평생을 함께할 아내, 미영 형님은 그 비극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제 남편 준호 씨, 그는 이 일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아버지와 형수에게 속은 또 다른 희생자일까? 근친상간 관계의 진실이 밝혀진 후 준호 씨의 침묵이 문득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형이 친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동생으로서 분노하거나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당황했고 어떻게든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왜?
혹시 그가 이 일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의 침묵이 효심 때문이 아니라 그 역시 이 끔찍한 비밀의 일부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가족은 속부터 썩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도덕의 껍질로 덮인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즉시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USB와 운명적인 메시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 듣고 난 후 전화기 너머의 지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숨소리에서 충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살인 사건일 수 있어. 너 정말 조심해야 해. 넌 지금 아주 위험한 사람들과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알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경찰에 신고할까? 아직 안 돼. 지혜가 바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메시지뿐이야. 그건 간접적인 증거일 뿐.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부족해. 그들은 그저 말다툼이었고 준서 씨의 죽음은 우연의 일치였다고 말할 수 있어. 넌 그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자백이 필요해. 하지만 어떻게?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교활한 사람들이 절대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탐사보도 기자답게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그들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지? 내 남편 준호야. 그는 지금 가장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을 거야. 아버지와 형수의 진실에 직면해야 하고 가족의 비밀을 숨겨야 한다는 걱정도 하고 있겠지. 그가 가장 약한 골이야. 우린 그를 공격해야 해. 약을 바꿔치기 했던 계획보다 더 대담하고 위험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넌 그와 직접 마주해야 할 거야, 서윤아. 지혜가 말했습니다. 넌 연기를 해야 해. 아주 실감나는 연기를. 넌 치명적인 비밀을 쥔 아내가 되어 침묵과 폭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연기를 해야 해. 그가 유일하게 살 길은 너와 타협하는 것뿐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또다시 연기라니. 제 인생은 마치 거대한 무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역할을 계속해서 맡아야 하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하며 마지막 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돌아가신 아주버님을 위한 정의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며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의 폭풍우도 곧 닥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단조롭고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벽에 비친 제 그림자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준서 아주버님의 메시지 백업 파일 전체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밤새 그것을 분석하고 더 많은 허점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다른 임무,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마주하는 것. 저는 그가 병원에서 곧 돌아올 것을 알았고 제 연기를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러나도록 일부러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색의 편안한 실내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내면의 결의를 품고 있는 아내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동정하면서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밖에서 준호 씨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의 지친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따라 들려왔습니다. 그는 불도 켜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외투를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왔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제 목소리에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돌아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저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직 안 잤어? 잠이 안 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제 목소리의 진지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작은 등을 켰고 부드러운 불빛이 그의 수척하고 피곤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도 난처한 거 알지만 저는 일어나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아주버님의 낡은 나무 상자를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침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상자 기억나요? 준호 씨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형 상자잖아. 당신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찾았어요. 저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몇 가지를 발견했죠. 아마 아주버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들을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USB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그가 보게 하려고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텅 빈 상자를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안색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서윤아,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평정을 잃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영혼 깊숙한 곳, 그가 숨기려 애쓰는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제 침묵은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데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죽음을 설명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경험 많은 기사가 왜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는지 설명할 만한 것들, 그리고 경찰에 보낼 만한 것들도요. 경찰이라는 두 글자는 팽팽한 준호 씨의 마음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나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서윤아. 그러면 안 돼. 그가 공포와 애원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건 그냥 사고였어. 정말로 사고였다고. 사고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씁쓸하고 조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아버지와 미영 형님을 만나 그들의 근친상간 관계에 대해 따지기로 약속한 직후에 일어난 사고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준호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제 말을 듣자 준호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부인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었고 넓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서윤아. 그가 부서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줘. 제발 부탁할게. 이 가족의 명예가 부모님이 견디지 못하실 거야. 명예? 제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이 집의 명예라는 게 남아있기는 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바람이 나고 둘째 아들은 그 죄를 덮어주는데 당신들은 아주버님의 명예는 생각해봤어요. 그분의 고통은 생각해봤냐고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지금 와서 이를 파헤쳐봤자 모두가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야.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줘.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덫은 놓였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설명할 것이 있고 협상할 것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마음속의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숨 막혀요. 내일 아침 9시 길 끝에 있는 정원 카페에서 혼자 와요.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명심해요. 준호 씨. 내 결정은 전적으로 당신의 솔직함에 달려 있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베개를 들고 거실 소파로 나갔습니다. 준호 씨를 차가운 침실에 홀로 남겨두고 그가 공포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것이며 내일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원 카페에 아주 일찍 도착했습니다. 무성한 부겐빌레아 덩굴로 가려진 가장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지혜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테이블이 아닌 멀지 않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손님인 척 책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제 테이블의 식탁보 아래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극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정확히 9시 준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젯밤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바랬으며 항상 단정하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하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게 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은 거의 5분 동안 무겁고 긴장감 넘치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견디지 못한 준호 씨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당신이 찾은 거, 거기엔 뭐라고 쓰여 있었어? 그는 여전히 떠보려 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 2년간 나를 속여왔다는 걸 알기에 충분한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각 단어는 그에게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남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기만이었죠.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준호 씨.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큰 손을 깍지 낀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은 인정의 침묵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왜 침묵했어요? 당신 형이잖아요. 그는 배신당했고 억울하게 죽어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죄를 덮어줄 수 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준호 씨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억눌렸던, 해소할 수 없었던 고통의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행복한 줄 알아? 이 지옥에서 사는 게 즐거운 줄 아냐고. 그분은 내 아버지야. 날 낳아주신 분이라고. 나더러 어쩌라고. 내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라고. 그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넓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무력감과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가 부서지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죽기 전부터 아버지와 형수의 부적절한 행동을 본 적이 있었어. 아버지께 따져 물었지만 아버지는 내 말을 무시했어.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미영이를 딸처럼 여길 뿐이라고 하셨지. 난 그걸 믿으려 애썼어. 우리 가족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 둘을 떼어놓으려고 했어. 형수님한테 분가하라고 권했지만 듣지 않았어. 아버지께 거리를 두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듣지 않으셨지. 그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모든 걸 무시하고 서로에게 뛰어들었어.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형이 알게 된 거야.
형은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어. 난 형한테 진정하라고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어. 너무 화가 나 있었지. 형은 그들을 공사 현장으로 불렀어.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준호 씨는 끔찍한 광경을 떠올리기 싫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난 거기 없었어. 형이 전화해서 공사 현장에 있다고 당장 오라고 했어.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서둘러 달려갔지. 내가 도착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형은 이미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어. 아버지는 넋이 나간 채 옆에 주저앉아 있었고 형수는 옆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 아버지는 그냥 말다툼이었다고 했어. 형이 너무 흥분해서 몸싸움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고 그냥 사고였다고 하셨어. 사고라고요? 제가 조소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사고라고 믿어요? 몰라. 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난 너무 혼란스러웠어. 내가 아는 건 형이 죽었고 아버지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것뿐이었어. 이 가족은 산산조각 날 거야. 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어. 내가 그들을 도왔어. 내가 노동재해로 위장된 가짜 현장을 만드는 걸 도왔어. 내 손으로 흔적을 지우고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 마침내 자백이 나왔습니다. 뒤늦은 자백이었지만 그것은 제 모든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주범은 아니었지만 그는 공범이었고 범죄를 은폐하는데 손을 보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제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영 형님에게 몰래 준 그 돈 보상금이었나요? 아니면 입막음용 돈이었나요? 둘 다였어. 준호 씨가 속삭였습니다. 형한테 죄책감을 느꼈어. 형수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두려웠어. 그녀가 진실을 말할까봐 난 돈으로 그녀를 통제하고 둘이 함께 이 비밀을 묻으려고 했어.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이제 당신은 모든 걸 알았어. 제발 이 가족에게 살 길을 열어줘. 아버지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계셔. 남은 평생을 고통과 불구로 살아가셔야 해. 형수도 너무 괴로워했어. 그냥 모든 걸 잊어줄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제 앞에 있는 남자,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 눈에 그는 효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거짓된 명예를 위해 진실과 정의, 그리고 형의 목숨까지 짓밟을 준비가 된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끝없는 실망감과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준호 씨. 제가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사과할 빚만 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아주버님에게 목숨 하나를 빚졌어요.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를 홀로 남겨두고 그가 자신의 거짓말과 비겁함의 결과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으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자를 뒤로 한 채 어젯밤 비가 온 뒤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자백은 진실을 찾은 자의 안도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고통스럽고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거짓의 고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가 찢어졌을 때 적나라한 진실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지혜는 대화 전체를 끈기 있게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군. 거짓말로 덮인 가족 비극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지혜야, 나도 모르겠어. 모든 게 너무 복잡해. 전혀 복잡하지 않아. 서윤아.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모든 건 너무나 명백해. 범죄는 처벌받아야 해. 이제 네가 결정할 일이야. 네가 정의를 실현할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속부터 썩어버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계속 침묵할 것인지. 지혜의 말은 제 안에 남은 마지막 망설임과 나약함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제 침묵은 아주버님의 영혼에 대한 죄악이자 제 자신의 양심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제가 단호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거야. 이 비극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릴 자격이 누구보다 더 있는 사람이 있어. 바로 시어머님이야. 어머님은 배신당한 아내이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야. 어머님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고 이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숨 막혔습니다. 준호 씨는 돌아와 있었고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영 형님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기 편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밖으로 나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도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걱정의 주름이 더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말을 모르는 유일한 관객으로서 연극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와 미영 형님이 병원으로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텅 빈 부엌에 저와 시어머님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머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준호 일이니? 요즘 너희 부부 사이에 문제 있는 거 안다. 진정하고 천천히 해결하렴. 저희 부부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에 관한 일이에요. 제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자 시어머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저를 향해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핸드폰을 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끔찍한 메시지들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충격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준호 씨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익숙한 목소리가 고통스럽고 왜곡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니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경악을 거쳐 마침내 종이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내가 가짜 현장을 만드는 걸 도왔어라는 말로 끝났을 때 시어머님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붙잡았고 눈은 넋이 나간 채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부서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실일 리가 없어. 박서방, 미영이, 그리고 준호까지 그 애들이 몇 년 동안 나를 속여왔다고. 그리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 눈물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모든 사람, 남편,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한 여자의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죽은 듯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의 고통은 사라지고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조용히 유선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가늘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형사 당직실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비극에서 가장 높은 판결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전화는 대규모 수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자백 녹음과 준서 아주버님의 USB에 담긴 메시지라는 초기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년 동안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빗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님과 미영 형님은 병원에서 즉시 소환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시어머님, 그리고 준호 씨의 증언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준서, 아주버님 사고의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족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대질 신문 중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아주버님이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자신을 방어하려다 그를 세게 밀었고 불행히도 아주버님은 균형을 잃고 비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처음에는 의도치 않은 사고였을지 모르지만 그 후 박 회장님과 미영 형님 그리고 준호 씨의 은폐와 현장 조작 행위는 가족 비극을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평화롭던 작은 동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교양 있고 반듯해 보이던 가정 뒤에 근친상간, 관계와 끔찍한 범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님과 미영 형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법원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양심의 판결과 사회의 심판이었을 겁니다. 한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 시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무 큰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말수가 줄었고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셨습니다. 집은 이제 텅 비고 차가웠으며 고통과 상처의 기억만이 남았습니다. 준호 씨는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덕분에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잃었고 어머니의 존경을 잃었으며 자신의 작은 가정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끝난 후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 이 땅은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탈출구,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호 씨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마주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에 간 날,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툼도, 재산 분할 싸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신속하고 차갑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손에 쥐었을 때 기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상처로 가득한 과거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도시로 올라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작고 예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이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역겨운 비밀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따금 조용한 밤이면 지난 일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불행했던 아주버님, 준서 씨가 생각났습니다. 가여운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시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사랑했지만 너무나 낯설어져 버린 남자 준호 씨도 생각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련한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부분적으로 그들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죄스러운 욕망, 비겁함,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 그들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곤히 잠든 아들을 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하고 평화로운 얼굴.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옳고 그름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과거는 뒤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했더라도 제게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큰 폭풍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이 붙자 제 앞의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